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 이름을 부르며 불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젠 제가 저녁 먹자고 해도 다음에라고만 하셨잖아요. 엄마, 여기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 알면서도요. 저희도 일이 바쁘니까 그랬죠. 엄마도 여기 이사 오셨으면 새 친구들도 사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엄마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써드리겠어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그리고 장모가 나를 불편해 한다고 해서 나만 쏙 빼놓고 너네끼리만 어울리면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방금 대화의 주인공은 71세 김영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 한창 씨입니다. 김 씨 할머니는 이전에 아들과 며느리의 요청으로 아들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손주를 돌보는 듯 맞벌이를 하는 아들 내외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의 장모가 아들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김 씨 할머니 대신 장모와 교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서운한 감정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찾아갈게요. 됐어. 이제 너 말 안 믿는다. 너네 말 듣고 온 내가 잘못이지. 너네도 너네 생각만 하니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하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이제 평생 너네 도울 일도 없고 너네 말 듣고 내 행동이 바뀔 일도 없을 거다. 1. 김 씨 할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새로운 결정을 내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간 김 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 씨가 어릴 때 김 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김 씨의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김 씨의 어머니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할머니의 선택에 반발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자식들을 혼자 키워야 했던 김 씨의 어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다행히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일을 하지 않고도 김 씨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보기엔 어머니가 항상 외로워 보였습니다. 김 씨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마당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습니다. 참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김 씨는 자신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처럼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성인이 되어 중매를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들에게 주로 재산을 나눠줬겠지만 어머니는 자신이 직접 재산을 물려받아 보니 딸들도 마냥 남편을 잃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과 남편이 받은 재산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결혼 생활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큰 불행이 김 씨를 덮쳤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남편마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간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그 순간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김 씨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감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생각하며 하루 종일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김 씨는 남은 재산을 아껴가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 씨는 본격적으로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려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집을 팔아 월세로 이사를 갔고 그 돈을 아껴가며 악착같이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김 씨는 집도 잃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직원이 그만두면서 김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남기고 어떤 음식을 다 먹는지까지 세심히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자신도 식당을 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모은 돈은 원래 집을 다시 사기 위해 저축한 것이었지만 김 씨는 집 대신 식당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김 씨의 기대대로 식당은 1년도 되지 않아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손님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그들의 기분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성공시킨 김 씨는 마침내 집도 다시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맘때쯤 김 씨의 아들은 어느덧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이 시기부터 재혼에 대해 꾸준히 생각해왔습니다. 식당에 자주 오던 한 손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다가 아들이 성인이 된 후 처음으로 재혼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재혼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을 아빠라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김 씨는 시간이 지나면 아들이 자신의 입장을 조금은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 이제 엄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싫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김 씨는 이런 아들의 말을 듣고 일단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재혼 상대는 이미 자신의 자식에게 허락을 받은 상태였지만 김 씨의 아들이 반대하자 기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재혼 상대가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아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재혼했다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요. 그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정말 실망이에요. 당분간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은 김 씨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택했다고 느끼며 깊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기색을 내비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언젠가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재혼한 남편과 합가했고 아들에게도 그 소식을 문자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고 한동안 김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했고 결혼 소식을 김 씨에게 전해왔습니다. 김 씨는 이때까지도 아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니 너무 축하할 일이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야? 김 씨는 조심스럽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예비 며느리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들은 여전히 감정이 풀리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김 씨의 아들은 여전히 김 씨의 재혼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색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상견례 일정을 김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오실 수 있죠? 아들이 말한 날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라니 조금 더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아들은 뭐 준비할 게 있나요? 그냥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서 인사하면 돼요. 이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재혼한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남편은 뭘 입고 가야 할까? 일하며 복장부터 어떤 말을 할지까지 김 씨와 함께 급히 준비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상견례에서 식사는 몇 시에 시작하며 계산은 누가 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계산은 당연히 엄마가 해야죠. 일하며 떠넘겼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고 답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이어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장인과 장모가 들어왔습니다. 김 씨와 예비 사도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며 상견례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늘 몸이 안 좋아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 씨가 묻기도 전에 예비 장인이 먼저 장모가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차례로 부모님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비 장인은 김 씨의 남편과 아들의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김 씨의 재혼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비 장인은 그때부터 조금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이유를 묻지도 않은 채 속으로 김 씨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비 장모는 김 씨의 재혼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장인은 그 점이 못마땅했던 듯했습니다. 상견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지만 김 씨는 예비 장인의 태도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김 씨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상견례 자리에도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내내 예비 장인은 인상을 찌푸렸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김 씨의 아들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와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예비 며느리와 예비 장인을 모시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김 씨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했던 상견례가 끝나고 김 씨는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언니 사정도 모르면서 문제 있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건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간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그런 건 확실히 설명해줬어야지. 참 답답하네. 상견례 이후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굳이 먼저 묻지 않고 연락이 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계세요. 그날 김 씨의 남편은 일을 나가 집에는 김 씨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왜?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 혼자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오지 말라는 거야? 무슨 아버지예요? 제가 아직 아버지라고 인정한 적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라도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김 씨의 남편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결혼식에는 그냥 엄마 혼자 오셨으면 한대요. 저랑 삼촌이 성이 다른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뒤에서 수군될 거라면서요.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예비 사돈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하게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김 씨는 결국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비 장모의 뜻대로 결혼식에는 김 씨 혼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도 아예 가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그랬다가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아 차마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를 의식했는지 보는 눈이 많으니 웃으세요.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김 씨의 남편은 잘 다녀왔어요. 고생했어요. 삼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이해시키지 못해서요. 남편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괜찮아요. 삼라며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해주기로 결정했고 남편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이에 조금은 감동한 듯 보였지만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때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맘때쯤 예비 사돈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평소처럼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김 씨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으로 북적였고 어느덧 오래된 맛집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한 손님이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며 종업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음식 주문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손님이 많아서요.
차례대로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많다고 유난 떨기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홀이 꽉 차 있는 걸 보고도 그 손님은 뭐가 손님이 많다는 거냐 육며 계속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사실 그 손님이 도착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고 곧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여기 와보세요. 아니, 치킨에 왜 이렇게 튀김이 두꺼워요? 나 살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살 뺄 거면 치킨을 시키지 말던가. 분명 메뉴 사진에도 튀긴 치킨 이미지가 나와 있었지만 그 손님은 왜 치킨을 튀겨서 나오게 했느냐. 육며 또다시 종업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손님의 맞은편에는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진상 손님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함께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도 진상 손님은 계속해서 종업원을 불러 시비를 걸었습니다. 참다 못한 종업원이 결국 조금 말대꾸를 하자 그 순간 진상 손님은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옆에 있던 남자가 말리는 척했으며 주방에 있던 김씨도 급히 나와 진상 손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야.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진상 손님은 김씨가 죄송하다. 며 종업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사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김씨는 되레 진상 손님에게 종업원에게 사과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씨는 누구보다 직원들을 아끼는 사장이었고 손님보다 직원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값은 안 받을 테니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김씨의 말을 들은 진상 손님은 곱게 나가지 않고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씨는 모든 손님들의 주목을 끈 뒤 진상 손님이 한 행동을 하나하나 읊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 것 같으세요? 김씨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은 진상 손님에게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 고 외쳤습니다. 진상 손님은 분한 듯 얼굴을 가리고 함께 온 남자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업원은 김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김씨는 종업원에게 용돈을 주며 며칠간 푹 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가 아들에게 집을 해준 이후 아들은 점점 김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일할 때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김씨지만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작아지는 존재였습니다.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일하시느라 바쁘시니까 못 가시겠죠? 아들은 마치 김씨가 못 간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네. 너희끼리 갔다 와. 그러자 아들은 곧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행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엄마가 용돈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들은 꽤 당당하게 장모와 여행을 간다면서 김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명이 갈 거라 비행기 값 정도만 도와주세요. 김씨는 자신을 빼고 장모와 떠나는 여행의 비행기 값을 지원해 달라는 아들의 요구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이럴 때만 김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김씨는 기분이 좋아져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차를 바꾸고 싶다며 김씨에게 자동차 매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김씨는 아들이 왜 자신을 데려가려는지 그 의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남편에게 아들에게 차를 사줘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해주는 건 내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삼라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김씨는 그런 남편이 다시 한번 고마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여기저기 차를 살펴보더니 김씨에게 차를 사달라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김씨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고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연하게 계산해 준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김씨가 쉽게 계산을 해주자 김씨의 재산이 자기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물론 재산이 조금 있긴 했지만 아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김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아내랑도 상해 끝난 거야? 아내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회사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아들은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상가 앞에 김 씨를 데려가더니 돈을 좀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 보증금만 좀 도와주세요. 최근에 차를 사준 뒤 바로 이어지는 부탁이라 이번에는 김 씨도 고민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상의해 볼게. 그러자 아들은 그 말에 화가 난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삼촌 남편이랑 상의해요? 엄마 돈이 삼촌 돈이에요. 그래도 큰돈은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게 예의지. 그리고 내 자동차 해줄 때도 내 아버지는 흔쾌히 사주라고 했어. 자꾸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왜 삼촌이 제 아버지예요? 아들은 다시 한번 김 씨의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 주까지 답해줄게. 일라고 말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남편은 그러세요.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삼라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아들에게 바로 전했지만 아들은 이전 대화에서의 불만이 남았는지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큰돈을 아들에게 더는 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김 씨와 남편을 위해 넉넉하게 노후 자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창업을 하며 이맘쯤 첫 손주를 낳았습니다. 이후에도 아들은 김 씨에게 여러 번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보증금을 도와준 이후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게를 넘겨더는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김 씨의 거절에 대해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은 다른 방식으로 김 씨에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동네로 이사 와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둘 다 일할 시간에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이 연락이 왔을 때 김 씨는 가게를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과 여행 계획을 세우며 노후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아들은 김 씨를 편히 두지 않았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방법이 없어서요. 김 씨는 아들의 부탁에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아들의 요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집을 떠나 이사 가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나는 이 집에 남아 있겠어요. 김 씨는 고민 끝에 혼자 아들 집 근처의 작은 원룸을 월세로 빌려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사 대신 손주를 돌보는 동안 아들의 집에 내가 머무는 건 어떨까? 일라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그건 싫다. 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원룸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쉬운 듯했지만 김 씨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김 씨는 일단 그렇게 지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지인 한 명 없는 곳으로 떠나는 김 씨를 걱정했습니다. 이사날 남편은 쉬는 날 시간을 내어 김 씨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 이며 김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다행히 김 씨가 이사할 원룸에는 기본적인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었고 큰 가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옷가지와 함께 약 1년 정도 지낼 계획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황혼 육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면 김 씨는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는 것은 즐거웠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과 며느리와 저녁을 함께 먹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김 씨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물론 저녁은 항상 김 씨가 차렸습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 아들과 며느리의 심부름도 도맡아 했습니다.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없다고 하면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씨의 몸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김 씨는 평일 하루는 꼭 병원에 가서 침을 맞으며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맘때쯤 김 씨는 아들의 장모님이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들은 김 씨에게 그냥 집에 있으라. 며 필요한 물건만 사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누가 돌봐?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제 장모님도 손주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반으로 나눠서 엄마랑 장모님이 번갈아 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 돌보는 일은 온전히 장모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손주 돌보는 날인데? 장모님이 이제 매일 손주를 돌봐주시고 싶다고 하셔서요. 엄마는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장모님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사 가버릴지 모르잖아요. 엄마는 계속 거기에 남아 계셔주세요. 워낙 장모님이 변덕이 심해서요. 김 씨는 순간 자신이 계륵 같은 존재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주 가끔 아들의 심부름을 도와줄 뿐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는 날도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가끔이라도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어주면 좋으련만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김 씨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김 씨는 차도 없어서 가끔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쉬는 날에도 손주 핑계를 대며 김 씨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관리를 잘하셔야죠. 누가 그렇게 자주 아프래요? 김 씨는 속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몸이 상했는데 일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김 씨에게 오랜만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이 몸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준비를 하고 오랜만에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손주는? 사실 장모님이 밖에 계세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엄마를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네요. 김 씨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뭘 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내가 재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몸이 나아져서 집에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엄마는 돌아가 주세요. 김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생각에 재료도 잔뜩 사갔는데 결국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커져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집에 가지 않는 날 혼자 나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카페에 가기도 하고 혼자 무언가를 즐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들이 쉬는 날을 기다려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운함을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쉬는 날 엄마의 부름을 받은 아들은 신경질이 잔뜩 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태도를 본 김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 이름을 대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수가 있어? 나도 손주를 보고 싶은 할머니야. 장모님이 좀 더 잘해주시니까 저희도 장모님께 부탁드린 거죠. 엄마도 장모님이 대신 저희를 도와주시면 편하고 좋잖아요. 너희가 최근에 나를 부른 적이 있기는 해? 이젠 내가 저녁 먹자고 해도 다 다음에라면 넘어가잖아. 엄마, 여기 지인이 한 명도 없는 거 알잖아. 저희도 일이 바쁘니까 그랬죠. 엄마도 여기 이사 왔으면 새로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엄마까지 일일이 신경 써드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그리고 장모가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나만 쏙 빼놓고 너희끼리만 어울리면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다고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찾아갈게요. 됐다. 이제 내 말 안 믿는다. 너희 말 듣고 온 내가 잘못이지. 너희도 너희 생각만 하니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하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이제 평생 너희 도울 일도 없고 너희 말 듣고 내 행동이 바뀔 일도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한 뒤 김 씨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겠지. 일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김 씨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짐을 싸던 김 씨는 마지막으로 손주를 보기 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 보니 예비 안사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안사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도 안사돈은 김 씨와 별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고 그래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서야 제대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외부에서 한 화장이었는지 지금 모습과는 달라 보여 그때와는 다른 인상을 주었지만 김 씨는 문득 낯익은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김 씨는 어색하게 사돈과 인사를 나눈 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저 기억하시죠? 안사돈은 김 씨를 보자마자 무언가 기억난 듯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로 이 안사돈은 이전에 김 씨의 식당에서 진상을 부렸던 손님이었습니다. 김 씨는 의미심장하게 안사돈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에 계신 남성분은 그때 제가 봤던 바깥 사돈이 아니시던데요. 사실 안사돈은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었으면 조용히 다니셨어야죠. 왜 사람들 이목을 다 집중시키면서 진상을 부리고 앉아 계셨나요? 김 씨는 그간 사돈에게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듯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김 씨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남자와 재혼할 생각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재혼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본인도 재혼하시겠다고요? 김 씨는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굳이 이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여기서 평생 손주랑 아이들 도와주면서 사세요. 다른 데로 가려고 했다가는 바로 이 사실을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말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사돈은 김 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와 김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웬일이에요? 엄마한테 웬일이냐니? 그런데 사돈은 김 씨를 감싸며 심지어 김 씨를 쉬게 하고 자신이 직접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사돈이 차린 음식을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먹으며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후 김 씨는 말없이 원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셨어요? 여기 남아 달라고 했잖아요. 장모님 변덕이 심하시다니까요. 걱정 마라. 너희 장모 거기서 절대 이사 안 가. 아들은 김 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김 씨는 원래 집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갑자기 김 씨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 한 지가 언젠데?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재산 다 그쪽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쪽 자식이라니. 형님 아들인데. 그리고 엄마보다 너희 아버지가 재산이 훨씬 많아. 그래도 싫으냐? 아들은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혼인신고 잘했어요. 엄마를 위하려고 한 말이에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남편과 모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김 씨에게 가족은 남편이었고 아들보다 남편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부를 하거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면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 씨가 자식의 요청대로 아예 이사를 선택했다면 결말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이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그리고 자식이 재혼을 막는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